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미국 대선에다가 뭐 연말 효과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대선은 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광석 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책도 포스트 코로나 2021 경제 전망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좀 많이 풀어주실 거죠? 당연히 오늘 이야기 나눌 이 내용도 이 경제 전망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담아내겠습니다. 책 안 보셔도 될 만큼. 자, 그래서 궁금한 게 바로 미국 대선 이후에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향방이 바뀔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누가 대통령 되는지 좀 관심을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우리가 과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오바마 행정부일 때와 트럼프 행정부일 때 정말 다른 경제적 양상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표적인 것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소위 이제 분배 정책 컨셉에서 오바마 케어 같은 거, 그래서 전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을 했고, 또 오바마가 되게 중점을 두었던 그 산업이 녹색 산업이죠. 녹색 성장.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시대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극대화됐고,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개발이라든가 원유 시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요. 리쇼링 정책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미중 무역 분쟁 양상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미 행정부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니까 세계 경제나 또 한국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든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짧게 기본적인 구호나 컨셉에서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2기 행정부를 유지할 때 그동안에 계속 외쳤던 구호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 외쳤던 구호가 아메리카 퍼스트죠. 무조건 미국이다.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펼칠 것이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적인 색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이 달라요. 바이든은 이제 키 메시지가 바이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미중 무역 분쟁을 벌이더라도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물품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공격하는 방식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여러 공적 사업할 때, 인프라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무조건 이 공공재적인 성격, 특히 공적 물품의 어떤 공사나 건설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미국 제품을 써라.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뭐 건자재 이런 것들을 다 미국 물품을 써라 하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거죠.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메리칸 제품을 많이 사라. 그러니까 조금은 보호무역주의 컨셉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기조 자체가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형국이 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외신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뭐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가 상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제 향방이 바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에 성공하면 뭐 상원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지만 특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원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심지어 증시의 향방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분석회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상원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가 좀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일단은 지금이 결국 코로나19 전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엄청난 경제 충격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이제 상원에 있지만 이제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장이 계속 막죠. 트럼프 행정부가 뭐 하겠다 하면은 물론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다른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계속 지금 격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될지라도 이게 상원과 하원이 누가 될까?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상원이 공화당으로 유지될까 아니면 민주당으로 바뀔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대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원과 하원이 각각 민주당으로 결정이 될 경우라면 바이든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네. 좀 지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이제 또 말 그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할 경우라면 네. 계속 이제 경제 정책을 꾸려나가기가 이제 좀 걸림돌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다른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 공화당의 컨셉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엄청나게 네. 인하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원래 35%였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21%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5%니까 미국이 다른 것을 고려하기 전에 일단 법인세만 고려하면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러네요. 좀 더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네. 기업마저도 네. 멕시코에서 경영하지 마. 왜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프타도 깨져. 네. 나프타 조약을 그렇죠. 깨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한국 기업들도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사업하라고 공장 여기다 두라고 이렇게 이끄는 과정에서 법인세도 인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25% 그 정도까지 다시 올리겠다라는 네. 28%까지 인상할 그 공약상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런 기업에게 좋은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는 이제 공화당의 목적도 있지만 네. 바이든과 같은 이 민주당 컨셉은 소위 낙수 효과, 그러니까 기업이 거둬내는 여러 수익을 소위 국민들에게 네. 특히 임금 근로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덜 중요한 이슈처럼 네. 진행되곤 그렇죠. 있지만 네. 아시겠지만 2018, 19년 내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 계속 네. 경제 이슈를 다뤘었잖아요. 거의 뭐 그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데 재밌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의 방향성을 관세를 가지고 중국에게 관세를 때리기 방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키고 네. 근데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관세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네.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소위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르겠군요. 그렇죠. 우방국도 배척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막 때리고 네. 군사 파병 안 하겠다느니 너네가 더 군사비 더 분담하라느니 네. 이런 압박을 가하고 하는 모습들. 네. 이런 모습에서 바이든 후보는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도 싸우잖아요. 네.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자기 진영에 있는 국가들하고 더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의 무엇을 문제를 삼을 예정이냐면 인권 문제 그리고 환경 규제를 어기는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주의를 막는 그런 어떤 태도, 중국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우방국들과 함께 그 세력의 힘으로써 그런 것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도 완전히 바뀌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근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방국들한테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과 싸우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럼 너 어느 편 들래? 이런 선택의 상황에 혹시 처하게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도 같이 맞을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어떻게 대응할까를 이렇게 막 이렇게 살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고 중국도 사실 이런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방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크로드라든가 뭐 신북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향성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어느 편에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다른 기조가 형성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립적인 어떤 위치를 좀 점하면서 좀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이제 적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경제 정책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눈치 작전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더 어려운 우리한테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 상황 예를 들어서 화웨이를 때릴 때 우리는 경제 제재 때문에 화웨이한테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겠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럼 화웨이가 아닌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다른 기업에게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꾀할 텐데 이때는 바이든이 될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아예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뭐죠? 사드 사태 때 사드 배치 때 중국이 보복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가감하면서 셈을 해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외교 정책 그리고 이 통상 정책을 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더 집중해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중력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반도체 산업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대선하고 좀 연관시켜서 반도체 산업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을 봐야 될까요?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정권을 유지한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간다면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할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이끌어지고 있지만 중국이 타겟이 됐고 특히 화웨이라든가 주요 이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타겟이 집중됐던 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산업에 대한 경쟁력,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라는 그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화웨이 때리기에 이어서 지금 화웨이가 소위 세계 반도체 큰 손 중에 세 번째거든요. 애플, 삼성전자, 그다음 화웨이인데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한 40%가 중국으로 갑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로만 보면 약 매출액의 6% 가까이가 화웨이로만 전략. 그리고 SK 하이닉스한테는 한 15% 가까이 화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출 제재를 지금 미국이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큰 손을 찾는 거죠. 지금 결국은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산업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모바일 산업 말고도 그밖에 소프트웨어라든가 IT 기술, IT 서비스업,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 반도체에서 좀 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얘기를 좀 들어가면요.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의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ARM을 인수하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굉장한 영향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가요? 우리한테도? 제가 중요하고. 앞에 반도체 산업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긴장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공룡 기업이 생겼다. 이렇게 가정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엔비디아는 GPU라고 해서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PC 기반의 반도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ARM 같은 경우는 영국 회사죠. 조금은 이제 스마트폰, 폰 중심의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CPU를 개발하는데 조금 더 특징이 뭐냐면 ARM이라는 기업은요.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95%에게 설계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도. 그럼 당장 만약에 이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에서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를 압박하고 여러 기업들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설계도를 제공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자국만 고려하고 네. 다른 나라는 다 싸잡아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좀 다른 방식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설계도를 제공을 하되 이 설계도에 대한 로열티를 굉장히 높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로열티 지불하고 있습니다. ARM에.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만약에 미국의 정책적인 툴로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로열티를 높게 올려버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비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반도체 설계도를 공급하지 마. 이런 기업들에게 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한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특히 그게 만약에 중국을 중심으로 공격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는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 다른 여러 공급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네. 마켓 셰어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공격의 대상이 같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스스로 설계도를 또 내재화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각국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영역을 놓고 자립화해 나가라는 움직임이에요. 자, 이제 경제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이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을 모시고 함께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